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창문만 올려다보면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니 제 두 발이 없다는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하 30도가 넘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아들과 함께 떨고 있었지요. 주머니 속에는 작은 유리 앰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잡히면 서로 입에 넣고 깨물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한 뒤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죽을까봐 무섭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더라도 다시 북으로만은 끌려가지 말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 엄마와 아들이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일 뿐입니다. 몸의 절반을 잃어가며 걸어온 3000km, 그 길의 시작과 끝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엄마와 아들을 대신해 지금부터 그 전말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살던 곳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아주 구석진 산골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도시라고 불렀지만 서울에 와서 보니 거긴 사실 작은 군단지 같은 곳이었더군요.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렸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힘차게. 그 소리에 맞춰 저도 일어나 아들을 깨우고 밥 대신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그날 배급이 있으면 조금 더 진하게, 배급이 없으면 물을 더 부어 물게. 아들은 그때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군복처럼 딱딱했고 겨울에는 솜옷을 겹겹이 껴입어도 손이 얼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건 교과서가 아니라 사상학습 노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15개나 적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며 노트를 보여주면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트 한 장 한 장마다 정답처럼 써야 하는 문장이 빼곡했습니다. 의심은 틀린 답이었고 질문은 위험한 낙서였지요. 우리 동네에는 인민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치면 반장 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은 누가 집에 누굴 불렀는지, 밤에 불이 몇 시까지 켜져 있었는지, 장마당에 뭘 내다 파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밀가루를 조금 더 구해왔습니다. 아들이 생일이라 국수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인민반장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무, 장마당에 좀 나갔다던데 그 밀가루는 어디서 마련했소?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마음속까지 감시받는구나. 집 안냄비 속까지 들여다보는구나. 그럼에도 그때 저는 체제를 깊이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텔레비전에서는 늘 남조선이 망해간다고 했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픔도 감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기 끊김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견디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살던 한 동무친구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언제 사람답게 사나. 술이 들어가면 그 말이 입 밖으로 자꾸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에게 저 집에는 가지 말아라고 말했지요.
괜히 옆에서 듣다 같이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밖이 이상하게 조용해서 저는 창문 틈으로 슬쩍 내다봤습니다. 보이부 국가보위성을 말하는 비밀 경찰 트럭이 서 있었고 군인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 집 아버지가 양손이 묶인 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문턱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고 아이 둘은 그냥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반동 사상에 물든 자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 누군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마이크를 통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 집은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일부러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괜히 쳐다보다가 우리도 같이 찍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읍내 광장으로 전 주민이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앞쪽에는 단상이 있었고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날 저는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가볍게 쓰러질 수 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얼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왜 다들 저렇게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자막과 얼굴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침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웃지 않는 눈동자, 약간 굳어있는 표정,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단지 배고파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런 세상에서 평생 입을 닫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제 가슴 한가운데 박히기 시작한 것은요. 그리고 그 생각은 머지않아 목숨을 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출근 점호를 하는데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부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친척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멀리 사는 사촌 오빠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뒤로 우리 가족은 늘 어딘가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학교에서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보고 집에서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야,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조심스레 말 꺼내자 아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어디로요? 남조선으로요?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아이도 알았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였습니다.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수십 번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밖에 누가 귀를 대고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소리마저 줄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고 거기서 사람을 잘 만나면 남쪽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붙잡히면 다시 북으로 끌려가거나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엄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 다시 북으로 끌려가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손바닥만 한 작은 유리 앰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앰플 하나면 길끝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그릇, 이불, 숨겨둔 비상식량까지 조금씩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생각을 말한다고 잡혀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지막 미러였습니다. 절망 끝에서 내린 결단, 그 결단은 곧 눈보라 치는 밤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국경을 넘던 날은 일부러 가장 추운 날을 골랐습니다. 물이 얼어야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지고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낡은 솜신을 신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 비닐을 한 겹 더 넣어주었습니다. 발 얼면 큰일이야. 절대 멈추지 말고 따라와. 산길을 오르면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하나가 크게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몸을 눈 속에 파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 위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얼음 사이사이로 검은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건너편이 중국이에요?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만 건너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다고들 하더라. 우리는 배 대신 얼음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얼음이 찌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잡은 채 거의 기어가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탕! 탕!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얼음 바로 옆에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주머니 속 앰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기.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얼음 위로 튀어나온 작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은 채 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찾아. 분명 여기 있다.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제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다. 돌아가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얘야, 지금이야. 지금 가야 해.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 나머지 반을 건넜습니다.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강 위에는 우리의 발자국만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저강 저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다른 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 저는 속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도 안 돼서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긴 중국이야. 여기서 잡히면 다시 북으로 넘겨보낸다. 브로커는 첫마디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숨었던 곳은 창문이 신문지로 다 가려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언어를 들으면 우리가 조선 사람인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엄마, 여기가 더 무서워요.
아들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우리를 방 안쪽 벽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숨도 크게 쉬지 마. 벽장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쾅쿵쾅. 누군가 방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장이 열리는 소리, 이불을 뒤적이는 소리. 탈북자 신고 들어왔는데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브로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발소리가 벽장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아들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벽장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였습니다. 딴 데 가보자. 공안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브로커가 벽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와. 안전하다. 그러나 브로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찍혔어. 돈 더 내야 해. 얼마요? 3천 위안 더. 그 돈은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농촌으로 내려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밭일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혼자 남겨져야 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아들이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중국 할머니가 우리에게 따뜻한 죽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배고픈 건 다 똑같지. 할머니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손짓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희, 빨리 떠나야 해. 이번 달 단속 심해. 브로커가 또다시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보낸 그 시간은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말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삶.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남쪽까지 가자. 그 희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또 한 번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국 생활이 1년을 넘기자 우리가 여기서 평생 숨만 쉬며 살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북으로 끌려갔다는 소문도 자꾸 들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브로커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해. 5천 위안 더 필요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돈이 없는데요. 브로커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남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몸이라도 팔든지.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결국 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2달 더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등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돈을 마련했을 때 브로커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우리는 또 한 번 낯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며칠을 달렸습니다. 뜨거운 공기, 낯선 냄새,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외국 노래소리. 어느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여권 검사. 브로커가 우리에게 낯선 여권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제 사진이 아닌데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거야.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어. 제 손은 떨렸습니다. 검문소 경찰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여권을 받습니다. 잠깐만.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브로커가 재빨리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 뭉치였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을 저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남조선 가는 거 맞죠?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여러 나라를 돌며 우리는 수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브로커는 그때마다 돈을 더 요구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한 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 우리말을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넘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북쪽에서 보던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숨쉬는 공기만은 달랐습니다. 정착 기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언어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해도 됩니다. 상담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말해도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상담원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제가 어떤 세상에서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솔직히 말해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고 결국 저는 발가락을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산길과 강 위를 건너던 그날 밤들의 결과였습니다. 수술대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젠 정말로 내가 건너온 길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조금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예 길을 끊어버린 셈이니까요. 아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그림을 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대신 말을 해주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아들은 북쪽 산과 남쪽 도시를 함께 그렸습니다. 눈 덮인 산 위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떠오르고 얼어붙은 강 위에 버스 정류장이 세워져 있는 그림들. 어느 작은 갤러리에서 아들의 작품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그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제가 지나온 길이 하나의 큰 그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나 버스 불빛을 보며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구나 하고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는 발가락 10개를 잃었습니다. 자유는 한 번도 빼앗겨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해 발가락을 잃고 이름을 버리고 3000km를 기어서 온 사람에게 자유는 수만 번 크게 들이쉬는 일조차 눈물 나는 선물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북쪽 어딘가에서 탈출을 꿈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어딘가에서 오늘도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고 있을 또 다른 엄마와 아들을 위해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이 땅의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